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존 D. 록펠러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미국의 전설적인 석유 재벌 혹은 노년의 엄청난 돈을 사회에 환원한 자선가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완전히 새로운 록펠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학자와 금융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본 진짜 록펠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를 단순히 석유로 돈을 번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절반만 맞습니다. 그는 유전에서 기름을 캐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석유 산업의 가장 치명적인 병목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찾아내고 그 병목마다 자본을 꽂아 넣었으며 물류를 장악하고 결국 산업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금융구조로 묶어낸 냉철한 설계자였습니다. 오늘 15분 동안 그가 어떻게 석유라는 상품을 통해 거대한 자본 제국을 건설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187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미국은 막 석유가 발견되어 수많은 사람이 유전을 찾겠다고 땅을 파던 골드러시 같은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전을 먼저 사는 게 장땡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록펠러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땅속에 기름이 얼마나 묻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탐사와 시추는 변동성이 너무 컸죠. 록펠러는 이 불확실한 도박에 돈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집중한 것은 바로 정유와 운송이었습니다. 1870년 그는 동생 윌리엄 그리고 동업자들과 함께 자본금 100만 달러로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합니다. 100만 달러, 당시로선 거금이었지만 제국을 만들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죠. 하지만 록펠러의 진짜 무기는 자본의 규모가 아니라 자본을 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봤습니다. 원유는 누구나 땅에서 캘 수 있지만 그걸 가져와서 등유로 깨끗하게 만들고 포장하고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밸류체인을 장악하는 자가 진짜 주인이 된다는 걸 간파한 것입니다. 그는 비용 절감에 집착했습니다.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남는 부산물로 다른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효율성을 바탕으로 1872년 전설적인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클리블랜드 정유소 사냥입니다. 단 3개월 만에 록펠러는 클리블랜드에 있던 경쟁 정유업체 26곳 중 22곳을 매입하거나 파산시켜 흡수해버립니다. 역사적으로는 클리블랜드 학살이라 불리는 잔혹한 사건이지만 금융 측면에서 보면 아주 정교한 시장 통합형의 매너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구조적 우위로 경쟁사들을 먼저 약하게 만든 뒤 헐값에 통합해버리는 전략이었던 거죠. 시장을 장악한 록펠러는 이제 누구도 넘어올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무기가 바로 악명 높은 철도 리베이트였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철도 회사들의 매일 엄청난 양의 물량을 보장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매일 화차 60량씩 채워줄 테니 우리 기름은 엄청나게 싸게 날라줘. 철도 회사들 입장에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경쟁사들이 철도를 이용할 때 내는 운송비의 일부를 스탠더드 오일이 리베이트로 받아 챙기는 구조까지 만듭니다. 말도 안 되는 반경쟁적 반칙이었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엄청난 비용 우위 기반의 복리 전략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경쟁사의 돈으로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내 마진을 높였으니까요. 두 번째 무기는 수직적 통합이었습니다. 원유를 사오는 단계부터 파이프라인, 저장 탱크, 정제소, 그리고 최종 판매망까지 마진이 남는 모든 구간을 스탠더드 오일의 소나귀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경쟁사들은 한 단계만 흔들려도 회사가 망했지만 스탠더드는 정유에서 손해를 봐도 파이프라인이나 판매에서 만회할 수 있는 난공불락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무기는 수평적 통합인데 이때 록펠러는 현금이 아니라 주식을 인수의 무기로 썼습니다. 경쟁사 사장들에게 돈 받고 나갈래? 아니면 계속 성장할 스탠더드 오일의 주식을 받을래? 라고 제안한 거죠. 현금을 아끼면서 덩치를 키우고 적을 아군 주주로 바꾸는 대단히 영리한 금융기법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주로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본 제국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880년이 되면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정유 시장의 95%를 지배합니다.
그냥 독점이죠. 그리고 1899년부터 1911년까지 벌어들인 누적 이익이 무려 8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이 숫자가 무서운 이유는 스탠더드 오일이 단순히 덩치만 큰 게 아니라 매일 엄청난 현금을 뿜어내는 현금 복사기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록펠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882년 또 하나의 지배구조 혁신을 이뤄냅니다. 바로 미국 최초의 대형 트러스트를 발명한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법은 기업이 다른 주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규제에 막힌 거죠. 그러자 록펠러는 금융공학적 꼼수를 씁니다. 여러 주에 흩어진 계열사 주식을 9명의 수탁자에게 맡기고 이를 중앙에서 통제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장부상 같지만 2억 달러에 달하는 이 거대한 지주회사 구조를 통해 록펠러는 법망을 피해 미국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는 지배구조 혁신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는 법입니다. 과도한 독점은 결국 대중의 분노와 정치가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언론의 치명적인 폭로가 이어졌고 록펠러는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1911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셔먼 반독점법을 적용해 스탠더드 오일을 33개의 독립된 회사로 강제 해체하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드디어 록펠러의 제국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융 역사상 가장 흥미롭고 역설적인 결말이 펼쳐집니다. 회사가 쪼개졌는데 록펠러는 오히려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로 묶여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각 계열사들의 숨겨진 가치가 주식시장에 각각 상장되면서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마침 자동차 시대가 열리면서 석유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쪼개진 33개 회사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엑손, 모빌, 쉐브론의 전신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이 회사들의 지분을 고스란히 들고 있었고 회사 분할 이후 그의 개인 재산은 1912년 9억 달러로 정점을 찍습니다. 당시 그의 총자산은 미국 GDP의 1.5%에 달했습니다. 기업은 해체되었지만 자본의 위력은 오히려 더 강해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발표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역사학자와 금융 전문가의 눈으로 본 존 D. 록펠러는 우리에게 4가지 강렬한 투자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가장 큰 돈은 원재료가 아니라 병목에서 나옵니다. 록펠러는 석유를 캐는 유전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가는 길목인 정제와 운송을 장악했습니다. 둘째, 비용 우위는 최고의 복리 엔진입니다. 리베이트와 규모의 경제를 통해 만든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이 결국 경쟁사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지분은 현금보다 강력한 인수통화입니다. 주식 교환과 트러스트라는 지배구조 혁신이 없었다면 자본 제국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넷째, 해체가 항상 파괴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독점 제국이 쪼개지면서 오히려 숨겨진 자산 가치가 재평가되었고 주주의 부는 극대화되었습니다. 존 D. 록펠러는 단순히 석유를 판 사람이 아닙니다. 석유 산업의 모든 돈길을 사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짜 천재성은 석유라는 자원이 아니라 정유소, 철도 운임, 파이프라인, 지배구조를 하나의 거대한 투자 시스템으로 묶어낸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와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전략 역시 이미 150년 전 록펠러가 설계한 그 구조 위에서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